안녕하세요. 충격스토리입니다. 낯선 외국 땅,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 앞에 놓인 족쇄 같은 계약서, 돈과 미소로 덮인 달콤한 함정, 그 끝에서 그는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30이 간 넘은 나이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워킹홀리데이라는 이름이 붙은 비자 한 장이 제 전부였죠. 가족에게는 열심히 해볼게, 금방 돌아가게라고 큰소리쳤지만 사실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는 한국과 달랐습니다.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섞여 있었고, 언어도 표정도 모두 낯설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낯설미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라면 무언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몇 주는 고달팠습니다. 낮에는 구인 게시판을 돌고 밤에는 허름한 기숙사 방에서 사전을 붙잡았습니다. 영어 한마디 꺼내는 것도 힘들었고 현지인들은 제 발음을 이해 못해 되묻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뒤돌아서서 한숨 쉬고 나면 다시 길거리에 섰습니다. 간판 불빛이 눈부시게 번쩍이는 번화가를 걷다 보면 제가 정말 세계의 한복판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낡은 로컬 신문 한 귀퉁이에서 눈에 띄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가정전담 개인 비서 겸 드라이버 모집, 운전 경험 필수 아이 돌봄 가능자 우대. 몇 줄 안 되는 문구였지만 제 눈길을 끌기엔 충분했습니다. 급여는 다른 일자리보다 두세 배는 많았고 조건은 까다롭지만 해볼만 했습니다. 아이들 좋아한다는 말 한국에서도 농담처럼 종종 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제 이름과 경력을 확인하더니 다음날 바로 면접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면접 장소는 도심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옷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반질거리는 대리석 바닥과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향기로운 꽃장식이 어울린 공간에서 제 낡은 구두와 해진 셔츠는 너무 눈에 띄었죠. 도어맨이 제 이름을 확인한 뒤 미소 지으며 20층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 현관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현지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뒤에서 걸어 나온 그의 아내는 우아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한국에서 왔다고요?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 있어요. 학교 픽업, 쇼핑 동행, 일정 관리까지 할 일이 많을 텐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킨 뒤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면접은 놀라울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모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채용 통보를 받았고 곧바로 허름한 원룸을 정리해 아파트 근처의 숙소로 옮겼습니다. 출근 첫날 도어맨은 문을 열어주며 영어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웰컴 미스터 오.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업무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 일정이 전달됐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모님이 참석하는 사교 모임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은행, 쇼핑몰, 미술관 그녀가 가는 곳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쇼핑백은 뒷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급여가 들어왔고 세 끼 식사까지 해결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를 따랐습니다. 삼촌, 오늘은 어디 가요? 라며 천진난만하게 묻는 아이들의 웃음은 피곤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사모님은 종종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스터 오,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일할 거죠?
외국 생활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처음엔 고마운 말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소유물에게 속삭이는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첫날 저녁 현실이 되었습니다. 퇴근하려고 가방을 들었을 때 사모님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미스터 오, 잠깐만요. 그녀는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비자 관련 서류예요.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 드릴 테니 여권이랑 신분증을 맡겨주세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죠? 그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비자, 여권, 신분증.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직장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도 있다. 고액의 급여, 안락한 환경, 아이들의 웃음, 사모님의 친절한 미소 모든 게 달콤한 미끼일지 모른다는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봉투는 종이가 아니라 족쇄 같았습니다. 저는 꼼짝도 못한 채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제 영혼을 서서히 옥죄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아니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모님의 다정한 말투, 그리고 고급 아파트에서의 안정된 생활.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하며 한국의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아주 작은 불편함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방에 누워 막 잠이 들려던 찰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스터 오, 지금 당장 나와야겠어요. 제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비몽사몽간에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허둥지둥 아파트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과 그녀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만취 상태인지 비틀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사모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오, 이런 일은 종종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하나니까요. 그녀의 말은 묘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필요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요구는 곧 당신의 의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모님의 예기치 않은 요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등교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려 할 때면 불쑥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백화점 앞으로 와요. 쇼핑백이 많아서 혼자 들 수가 없네요. 혹은 한밤중에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하니 공항까지 데려다 달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주의 부탁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그 말투가 점점 더 명령조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이 로봇처럼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사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미스터 오, 외국에서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죠? 우리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당신이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비자 갱신이나 은행 계좌, 통신사 등록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당신은 그저 우리에게 맡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말이 곧 족쇄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사모님은 두툼한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비자 갱신, 은행 계좌, 통신사 등록, 내일부터는 여권과 신분증도 맡겨야 하니까 준비해 오세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제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여권과 신분증이라니. 그것은 제 정체성과 자유를 상징하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꼭 맡겨야 하나요? 사모님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상 필요한 절차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일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여권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표지 위로 손가락이 미끄러질 때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맡겨도 괜찮을까? 혹시 이게 덫이라면?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국의 행정 절차는 저에게 너무나 복잡했고 언어 장벽도 너무 높았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스스로 고립된 섬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던 중 포켓 와이파이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불가라는 문구만 반복되었습니다. 통신사 앱에 접속하려 했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통신망을 차단한 것처럼 모든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에 서늘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혹시 통신까지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불편으로 시작되었던 사건들이 이제는 명백한 패턴이 되어 저를 옭아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감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이고 교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한 부탁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제가 올바르게 행동하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험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제 존재는 점점 더 왜소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모님은 전화를 걸어 저를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쇼핑몰로 불렀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찍힌 쇼핑백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조명이 비추는 그곳은 저 같은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미스터 오, 이 가방들 다 들어요. 사모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건네받았을 때 가죽 손잡이가 제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무게는 단순히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제 위치를 상기시키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갈 때 사모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직원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잘해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묘한 경멸과 오만함이 깔려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섞인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주인의 짐을 드는 하인일 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은 쇼핑백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행사장에서의 모욕은 더 교묘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은 저를 격식 있는 사교 모임에 동행시켰습니다. 행사장에는 현지의 명망가와 부유층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저를 단순한 비서가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여주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사모님은 곧바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미스터 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서툰 영어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단어들이 엉켜 나왔습니다. 몇 마디를 간신히 내뱉었지만 제 목소리는 금세 떨렸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미소를 머금더니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영어가 부족하네요. 제 직원이 좀 서툴러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웃음은 제게 향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귀에는 비웃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광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세워진 희생양, 그것이 제가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힘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비자 서류 진행 상황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태연하게 차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 변호사가 실수로 제출을 조금 미뤘대요. 곧 처리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실수는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예약해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불 불가로 처리돼 있었고 은행 계좌도 갑작스러운 이유로 사용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회적 연줄이었습니다. 서류라는 이름의 종이 조각들이 오히려 가장 단단한 족쇄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조롱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순진무구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삼촌, 왜 우리 엄마 말만 들어야 해요? 삼촌도 어른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했지만 그 질문은 제 자존심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저를 흘끗 바라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근처 카페에서 겨우 시간을 내어 숨을 돌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공간에서 잠시라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확인하자 통신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고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낯선 남자가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그 집에서 일하죠? 그 사모님은 여기서 꽤 유명해요. 아무도 그 집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카페 안에 따뜻한 조명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조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과시하는 권력의 놀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현관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 그리고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한마디, 나는 왜 여기에 갇혀 있는 걸까?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이는 거대한 철창처럼 제 시야를 막아섰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홀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휴가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요트 여행은 처음부터 불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사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가볍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무심한 얼굴로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운전기사이자 보조 직원으로 따라 나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거대한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였습니다. 바람은 비릿한 바다 냄새를 실어 날랐고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항구에 늘어선 요트들은 은빛 물결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즐거운 얼굴로 승선을 기다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다로 나가요. 미스터 오, 준비됐죠? 사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눈빛이 따로 노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짐을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부부의 여행용 캐리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까지.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제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짐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환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제 신음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요트가 항구를 떠나자 바다는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음악, 그리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달렸지만 제 귀에는 엔진의 윙윙거림과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제 심장을 압박하며 불안을 키웠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질수록 바다는 마치 끝없는 감옥처럼 깊고 차갑게 보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사모님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스터 오, 여권 우리에게 맡겼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한 듯 했지만 그 말은 사실상 제 탈출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통신수단까지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순간 스스로가 철저히 무력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요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재즈 음악이 흘렀고 부부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 사이사이에는 날카롭고 섬뜩한 농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뛰어내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편은 와인잔을 들고 제 쪽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이 아닌 묘한 잔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까지도 깔깔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은 제게 밧줄처럼 목을 죄어오는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사모님은 저를 갑판 아래로 불렀습니다. 어둡고 습한 공간, 낚시 도구와 낡은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장난스럽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하루쯤 묵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잔혹한 흥미와 권력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그들의 잔인한 유의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할 기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래 작은 보트를 타고 나가볼까 생각했지만 요트 주변에는 항구 직원처럼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말라. 밤이 깊어갈수록 파도 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요트 안의 웃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갑판 구석에 서서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육지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별빛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그 빛마저 닿을 수 없는 너무 먼 세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요트의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 보장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단조로운 목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위치 그리고 현실, 그것은 법으로도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권리를 잃어버린 채 단지 그들의 자비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갑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파도 소리는 끊임없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이 바다에 삼켜져 흔적조차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트는 다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발을 디딘 순간 안도감이 밀려와야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당신 몫이에요. 고생했어요, 미스터 오.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봉투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가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눈빛에는 차갑고 잔인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이제 영원히 우리 것이다. 그날 아침 항구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게는 아무런 따뜻함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채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콧속을 찔렀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으며 귓가에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저릿했고 머리는 먹먹했습니다. 지난밤의 기억은 필름이 끊긴 것처럼 군데군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요트 위의 웃음소리, 남편의 섬뜩한 농담, 창고 같은 어두운 방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 그 조각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숨이 막혔습니다. 옆 침대 쪽 의자에는 사모님의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제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우리가 다 부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스터 오. 이건 작은 보상입니다. 가족들한테 잘 쓰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몸에 남은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돈은 위로가 아니라 구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은 손에 쥐어졌지만 그 손은 더 단단히 묶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결국 이 돈으로 내 입을 닫을 수 있다는 의미처럼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서자 담당 직원들이 몇몇 서 있었고 통역사가 다가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번역된 고용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비자 연장 동의서가 빽빽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굵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본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어떠한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통역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체류에 문제없고 치료비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 친절 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자유의 일부를 넘겨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어린아이들의 눈빛들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서명을 거부하고 버틴다면 치료마저 받지 못할 수 있고 도리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반대로 서명하면 당장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제 입과 행동의 자유를 묶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지는 잔인했습니다. 통역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명하십시오. 목소리는 더는 친절하지 않았고 기계처럼 단호했습니다. 펜을 잡자 손바닥에 땀이 느껴졌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제 이름을 서류 위에 적었습니다. 그 순간은 패배였을지라도 동시에 생존을 택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이들의 얼굴이 그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그들의 차량에 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봉투가 제 손에 쥐어졌고 항공권 예약 내역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는 출국이 아니라 체류 연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묶어두려는 장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달콤한 독처럼 제 숨을 조여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캐비닛을 열어 숨겨둔 작은 메모장을 꺼내 한 줄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모장은 제가 숨겨둔 기록이었고 요트에서의 일, 사모님의 말투, 봉투, 서류, 통역사의 표정 등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록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록은 제게 남은 저항이자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본명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지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편지를 보냈고 편지에는 사실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사진은 없었고 이름도 숨겼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최소한 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기기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고 움직이기를 바랬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했다고 해서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와 연결망은 빠르게 움직였고 현지의 작은 연결고리들은 저에게 열린 길을 점점 좁혔습니다. 은행 계좌는 제한되어 있었고 연락망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언어와 제도 장벽이 가로막혔습니다. 매번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작은 도서관에 가서 국제노동권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비자 스폰서, 제도 등 이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자였고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익명으로 보낸 편지를 읽었다는 한 활동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통번역 봉사자도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연락은 저에게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던 제가 누군가와 연결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지만 혼자 싸우던 때보다는 훨씬 낫다고 느꼈습니다. 활동가의 도움으로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익명 제보를 통해 언론에 알리는 전략을 세우자고 조언받았습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호조치와 이주민 지원 단체와의 협업으로 신변 보호를 확보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언들은 제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자주 느꼈습니다. 밤이면 요트에서의 소리들이 떠올라 숨이 막힐 때가 있었고 낮에는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고민하며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멈추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활동가와 통역자원봉사자가 도와주면서 서서히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익명으로 보낸 편지가 작은 기사로 실렸고 인권단체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확산되면서 그들의 주변 사람들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즉시 처벌을 받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제겐 큰 성과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얼마나 약한지, 그러나 연결되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익명의 제보와 작은 움직임들이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 작은 움직임이 결국 더 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메모장에 글을 남겼습니다. 치료받은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말하겠습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 다짐은 더 이상 혼자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고 상처도 깊지만 이제는 싸움의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살아남아 증언하고 연결하여 다른 이의 피해를 막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다음 과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낯선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아 증언하고 연결하고 다음 피해를 막는 일, 그것이 제게 주어진 다음 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도 저는 메모장을 꺼내 날짜를 적고 천천히 펜을 움직일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줄 것이라 믿으면서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에 걸린 작은 그림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서 너희들을 지킬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자유를 되찾을 거야. 그날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이 진실을 들어줄 날이 오겠지요. 그날까지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며 제 삶을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가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